한국요? 또 무슨 스캔들 터졌어요? 2025년 4월 4일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미국이 원조해준 동맹국은 민주주의나 경제가 모두 성공한 사례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미국 CNN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생중계했는데요. 이것을 보고 시카고 대학의 한 교수가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자세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밖에 안 걸리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안에서 시작된 주목.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아침, 저는 연구실에 앉아 모니터 앞에서 커피잔을 비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수년간 아시아 전략과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최근에 한국 정국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줄곧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한국은 그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레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만 하루를 지나지 않아 계엄이 중지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이 사안이 한미일 협력을 흔드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여러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권력 공백이 길어진다면 외교적 정체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 틈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결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되어 있던 강의를 마친 후 곧장 연구실로 돌아와 실시간으로 한국 뉴스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예상대로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곧바로 수십 가지의 리스크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거리 시위, 경제 불안, 외교 마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그러나 다음 순간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고 있었고,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헌법을 지킨 국민이 자랑스럽다는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부 탄핵 기각 시위대 중 약간의 소동은 있었지만, 탄핵 반대 측에서도 대규모 폭력 및 소요 사태로 번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침착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크게 침통해했지만 그렇다고 난동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분명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이는 이 침착함과 성숙한 태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극단적 대치나 혼란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평화롭게 행진하는 시민들을 지켜보기만 할 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던 교과서적 민주주의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진지한 모습이야. 이건 단지 정치 체제의 기능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였습니다. 저는 미국 교수로서, 그리고 한 명의 정치학 연구자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건 민주주의의 진정한 내공이 표출된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제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시큰둥한 반응, 진지한 경고. 4월 7일, 월요일 아침. 저는 현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조금 들뜬 상태였습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제게 있어 정치학자로서, 시민으로서 너무도 깊은 울림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업에서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꼭 해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교과서에 실릴지도 모를 현장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수업 시작 5분 전 강의실에는 이미 3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교단에 서서 출석을 확인한 후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재를 잠시 덮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순간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생각보다 미지근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요? 또 무슨 스캔들 터졌어요? 또 다른 학생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그쪽 나라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한 건지. 저는 마음속 깊은 한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정치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였고, 저로서는 미국 대학의 정치학 강의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학생들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외국 뉴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가 교탁 앞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할 때 흔히 역사를 근거로 삼습니다. 미국은 200년 넘는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나라이고 우리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단지 오래됐다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더 잘 지켜내느냐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제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직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방패도 들지 않았고 시민들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조용히 민주주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제서야 몇몇 학생들의 눈빛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질서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민주주의. 그 구조 안에 숨겨진 고통과 인내, 그리고 시민의 성숙함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게 저는 지금 무언가를 꼭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작고 먼 나라 한국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적, 유일한 성공 사례. 저는 다시 강의 화면을 켰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한 장의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흰색 바탕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원조한 국가 중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 성공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의 눈이 화면을 향했습니다. 아직 무게를 실어 느끼지는 못하는 표정들이었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 어떤 정치 이론보다 강렬한 현실의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의 경제 원조와 정치 체제 수립을 도왔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확산을 미국이 사명으로 여기며 전후 질서를 설계했죠. 마셜 플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까지 수많은 국가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잠시 침묵을 두고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때로는 내전과 분열로 이어졌으며 많은 경우 빈곤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는커녕 기본적인 인권조차 정착되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예외는 없었는가? 저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예외는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조용했던 강의실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이 슬라이드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일부 학생들이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식민 지배를 겪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 수십 년간 자율적 국가 운영이 경험조차 박탈당했지요. 그 1950년에는 참혹한 내전이 벌어졌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은 베트남 전보다도 짧았지만 그 피해는 훨씬 더 깊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고 미국 원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세계은행 기준으로 한국은 반세기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안착시켰습니다. 저는 학생들 쪽으로 몸을 돌려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배, 전쟁, 독재, 그리고 가난이라는 네 가지 고통, 사중고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87년 시민들이 힘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이후에도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정치 발전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한 사회 전체가 고통을 견디며 스스로 길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제야 몇몇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한국, 삼성, LG, 현대, K-팝과 한국영화, 의료기술, 인터넷 인프라가 모든 것은 단지 경제적 성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군 민주주의 축적입니다. 그것이 한국을 유일한 성공 사례로 만든 핵심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이 한국이라는 두 글자에서 이제 무엇을 떠올리게 될지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뿌리. 저는 다시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어두운 강의실 벽면에 수십만 개의 촛불이 출렁이는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항공 사진이었고 밤하늘을 가득 메운 불빛들이 잔잔한 바다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위 장면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 뿌리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선언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도 작지 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보통 투표율이나 정당제도 같은 외형적인 요소만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기 때마다 직접 나서서 헌정 질서를 지켜낸 기록입니다. 저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최루탄, 도심을 가득 메운 대학생들과 시민들, 그리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정부를 무릎 꿇게 만든 그 거대한 민중의 물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1987년 6월 한국 국민들은 군부 독재에 맞섰습니다.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호언철폐, 직선제 쟁취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결국 6.29 선언이라는 역사적인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현대 민주주의는 본격적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정적 속에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넘기자 2016년 겨울의 촛불 시위 사진이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서울 광장에서 초를 든 아이와 엄마의 모습, 고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평화롭게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의 모습.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졌을 때 한국 국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폭력 대신 촛불을 들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수백만 명이 참여하면서도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권력에 분노했지만 법과 절차 그리고 시민의 품격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국민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말 대신 헌법이 살아있다는 말이 유행했죠. 그리고 이제 2025년. 저는 슬라이드에 가장 최근의 장면을 띄웠습니다. 바로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직후 여의도와 광화문, 부산과 광주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시민들의 모습, 각자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시민 토론 모임의 현장. 저는 감정이 복받치는 것을 숨기며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투표만 하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필요할 때 권력이 감시자가 되고 공동체의 헌법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 때마다 국민 스스로가 지켜낸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이 담긴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손으로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수많은 촛불은 단순한 군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회가 얼마나 깊이 민주주의 뿌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외부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고 가꾸고 지켜낸 것입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조용히 노트북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메시지가 단 하나의 학생에게라도 가 닿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민주주의란 단지 제도나 법률이 아닌 시민의 의식과 용기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점에서 세계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뢰 중 하나라는 것을요. 계엄령에 저항한 시민들, 그리고 경제. 이 장면을 꼭 보셔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학생들에게 2024년 한국에서 벌어진 한 사건의 기록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건 계엄령 선포를 둘러싼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국방부와 일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계엄령 시행 계획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한국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은 정치학자로서 저에게 커다란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시위는 있었지만 과격하지 않았고, 광장은 소란스러웠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군대는 국민을 향하지 말라. 헌법은 살아있다. 우리는 시민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분노했지만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법을 무시하지 않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이었고 침착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서 토론을 이어갔으며 국회에 청원을 보내고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군화소리, 탱크, 통행금지, 언론, 통제 같은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위협 앞에서도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며 강조했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그들 삶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드러났음에도 한국 군대는 끝까지 헌법의 수호자로 남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정치적 중립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이 주권자라는 원칙, 그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뿌리 깊게 정착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령도 국민의 동의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체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겉보기에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뼛속 깊이 민주주의인 나라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꼭 언급하고 싶었던 또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였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눌러 보여준 다음 화면에는 한국의 주요 산업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K 콘텐츠 산업의 수출 실적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 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 시청자의 일상이 되었고, K-팝은 미국과 유럽의 음악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제적 성공은 그저 기술이나 경영 혁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정치가 안정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기업 활동이 투명성이 모든 것이 탄탄한 정치 시스템 위에서 구축된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시민들이 공권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곳에서 콘텐츠 산업이 세계의 감성을 흔들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경제는 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구조입니다. 단 하나도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순간 몇몇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한 나라의 발전 이야기가 아닌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경제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 속 촛불의 사진과 산업 데이터를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촛불과 반도체, 광장이 시민과 수출의 성장률, 이 둘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건 같은 뿌리에서 자란 하나의 나무입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미국,
이제는 반성할 때. 그날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엔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196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미군이 원조 물자를 나눠주는 장면, 다른 하나는 2025년 봄 광화문에 모여든 시민들의 질서 있는 집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미국 사회의 흐름을 보며 점점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팩트보다 감정이 우선하고 진실보다 음모론이 힘을 얻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더 이상 시민으로 대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문화. 정치적 양극화는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단순한 이념의 대립이 아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동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아낸 한 국가로서 우리보다 나중에 출발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성숙한 형태로 민주주의를 구현해낸 그들의 과정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일부 학생들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읽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운다고? 라는 묵시적 질문이 교실 공기 속에 흘렀습니다. 그럴 줄 알았기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 원조를 보내고 산업화를 도왔고 교육체계를 정비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움 이후 한국이 오늘날에 이른 것은 미국 덕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힘으로 싸워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21세기의 미국은 이제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오래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그 체제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매일매일이 헌신과 시민의 참여, 견제와 균형, 토론과 양보 속에서만 살아 숨쉬는 체제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걸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폭력 없이 법의 틀 안에서 시민의 목소리로 권력을 바꾸는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우리도 예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공공의 장에서의 대화는 사라지고 선동과 분열만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부심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가 늘 민주주의의 선구자라 믿어왔던 조국이 지금은 오히려 배워야 할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화면 속 시민들의 촛불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이 교실에서라도 그 배움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미국 지식인의 책임이다. 강의실에 피어난 촛불 하나. 강의를 마치고 조용히 노트를 덮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적이 감돌던 강의실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소리였지만 곧 옆자리에서, 그리고 그 옆자리에서 점점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관심과 피곤이 깃들어 있던 얼굴이 이제는 묵직한 질문을 품은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저 인터넷 뉴스에서만 봐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강의록 가장자리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늘 최고라고 믿어왔던 시스템. 정말 지금도 그런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미묘한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부심도 아니었고 뿌듯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오래도록 품고 있었던 교육자로서의 갈증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고에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새로운 시각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강단에 서는 이유이며 학문의 존재 이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좀 더 찾아봐야겠어. 그 촛불 시위 다큐멘터리 있다고 들었는데 같이 보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강의실에도 하나의 작은 촛불이 켜졌군. 그 촛불은 아주 작고 희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실천이며 제가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교실에서 바뀌고 교실은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촛불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밝힌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방식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국의 맛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